86세 할아버지의 오해와 감동. 저는 이제 86세가 된 늙은이입니다. 아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지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가고 있었고요. 불안의 시작.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큰며느리가 갑자기 자주 오더니 집안을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무언가를 수첩에 적어 가더라고요. 뭘 적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얼버무렸어요. 작은 며느리도 와서는 제 옷장을 뒤져보면서 이 옷은 언제 사신 거냐, 저 옷은 아직 입을 만하냐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며느리들끼리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뭔가를 상의하고 있더라고요. 소리를 죽여서 이야기하길래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서륜이 절찬히 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그리고 몇 번인가 요양원이라는 단어도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집에 와서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확인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끄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큰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확인하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혼자 생활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검진.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와서는 아버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자세히 체크하면서 며느리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들리는 척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낙상 위험이 크다는 말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들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약을 제때 먹었는지 확인하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빼먹은 적은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약통을 새로 사주면서 시간별로 약을 미리 넣어두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약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인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또 제가 넘어져서 다칠까 봐 걱정된다면서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달아주겠다고 했어요. 불면의 밤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본 요양원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있고 간병인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곳 말이에요. 나도 이제 그런 곳에 가야 하는구나 생각하니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은 큰며느리가 컴퓨터를 가져와서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요양원 홈페이지 같은 건데 시설이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좋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요양원들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인가 보다 싶어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에는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며느리들이 집에 와서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두꺼운 봉투에서 여러 장의 종이를 꺼내면서 뭔가 사인을 받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싶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집안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쓸모없어지니까 나를 버리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뭔가 계약서 같기도 하고 신청서 같기도 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읽을 수가 없었지만 법적 용어들이 많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손이 떨려서 펜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이게 요양원 입소 동의서인가 싶어서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서 글자가 잘 안 보였거든요. 며느리는 급한 것 같다면서 빨리 사인해달라고 재촉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하는 서류냐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어요.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짐을 싸는 날, 며느리는 내일 아침 일찍 나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간단한 짐만 챙기면 된다고 하면서요. 소금 몇 벌하고 세면 도구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요양원에 가는 게 확실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평생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손자들까지 돌봤는데 이제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한테 짐이 됐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 남은 늙은이는 정말 쓸쓸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는 준비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그것만 가져가면 되냐고 하길래 요양원에서는 별로 필요한 게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이 집을 떠나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던 시절이 다 지나간 것 같아서요. 차 안에서 차에 타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며느리는 별말 없이 운전을 했어요. 창밖을 보니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요양원에 가는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요양원에 가면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보러 와줄까? 가끔 며느리들이 안부라도 물어줄까 하는 생각들이요. 아마 처음 몇 번은 와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로를 달리면서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니까 더 서러웠어요. 공원에서 손자와 함께 산책하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도착과 놀라운 발견.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어떤 동네에 멈췄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요양원 같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단독주택이 보였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한 집 앞으로 데려갔어요. 예쁘게 꾸며진 집이었는데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대문도 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저는 다리가 떨려서 잘 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관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놓인 신발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운동화도 있고 여자 구두도 있고 남자 구두도 있었거든요. 요양원이라면 이런 신발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이 저를 보더니 아버지 오셨냐고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누가 나오는데 둘째 며느리였어요. 계단에서는 둘째 아들까지 나타났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요양원에 가기 전에 잠깐 들른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다들 너무 밝고 즐거워 보였거든요. 진실이 밝혀지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큰형님 댁하고 저희하고 합가를 했거든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다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합가를 했다니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
자식들이 나를 모시고 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뒀다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서 왜 우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생각하니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큰 며느리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형님하고 동서하고 상의를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혼자 계시면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집 가족과 작은 집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서 이사를 온 거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며느리들이 왜 집안을 둘러보고 서류를 준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집을 구하고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던 거였어요. 새로운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잘 꾸며놨더라고요. 제가 쓸 방도 따로 마련해뒀어요. 침대도 새로 사줬고 옷장도 새로 맞춰뒀어요. 화장실도 제가 쓰기 편하게 손잡이를 달아놨어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놨고요.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안락 의자도 놓여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놓여 있어서 햇볕도 잘 들고 정원도 내려다볼 수 있게 해뒀어요. 텔레비전도 제가 보기 편하게 크기가 큰 걸로 새로 사줬더라고요. 부엌에는 제가 좋아하는 차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요. 김치 냉장고도 따로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김치를 항상 먹을 수 있게 해뒀어요. 정원도 정말 예뻤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어놨더라고요. 장미꽃하고 국화도 있고 작은 텃밭도 만들어놨어요. 며느리가 아버지께서 직접 채소도 기르실 수 있게 텃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당에는 평상도 하나 놔뒀더라고요. 날씨 좋을 때 밖에서 차도 마시고 휴식도 할 수 있게 말이에요. 손자들과의 재회. 저녁 준비를 하는데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애들이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오셨다고 좋아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큰 손자가 이제 매일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 방 꾸미는 거 도와드렸어요. 어떤 색깔 벽지가 좋으실지, 어떤 가구가 필요하실지 엄마랑 이모랑 많이 상의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일이었더라고요. 한 달 넘게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던 거예요. 첫 저녁 식사. 저녁을 먹는데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밥 먹기가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며느리들은 맛있는 반찬들을 계속 제 앞에 놔주고 아들들은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자꾸 물어봤어요. 큰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가 계셔야 우리 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일상. 그날 밤 새 방에서 잠을 자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옆방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며느리들이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새로운 생활에 적응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들이 아침밥을 차려줘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밥도 제가 먹기 좋게 부드럽게 해줘요. 손자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에게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줘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마치 제가 다시 학교에 다니는 기분이 들거든요. 손자가 수학 문제를 못 풀겠다고 하면 제가 도와주기도 해요. 작은 손녀가 제가 심심할까 봐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기도 해요. 큰 손자는 제가 스마트폰 쓰는 걸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매일 조금씩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유튜브로 옛날 가요도 들을 줄 알게 됐어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한테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됐고요. 주말의 행복. 주말에는 온 가족이 같이 나들이를 나가기도 해요. 공원에도 가고 마트에도 같이 가요. 예전에는 혼자서 장 보러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가니까 즐거워요. 가끔 외식을 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요. 갈비탕이나 삼계탕 같은 거 말이에요. 며느리들이 저를 정말 잘 돌봐줘요.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줘요. 예전에는 며느리라는 존재가 남의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 딸 같아요. 큰아들, 작은 아들도 저를 많이 신경 써줘요. 퇴근하고 와서 제 방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무엇이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봐요. 주말에는 저랑 같이 바둑도 두고 옛날 이야기도 해요. 때로는 같이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 만나러 경로당에 가기도 해요. 아들들이 저를 경로당까지 데려다주고 마칠 때가 되면 데리러 와줘요. 가족의 소중함.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혼자 살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워요. 손자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고 하면 저도 기분이 좋고 며느리들이 요리를 맛있게 해주면 고마워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좋은 며느리들과 효자, 아들들을 둬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몸도 불편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아요. 가족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필요로 해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경험들을 들려달라고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어 해요. 나의 역할. 며느리들은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면 고맙다고 해요. 손자들 숙제 봐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집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고 해요. 제가 요리할 줄 아는 음식들을 가르쳐 달라고도 하고요. 저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가끔 밑반찬도 만들어주고 김치도 담가줘요.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손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오늘은 며느리들이 무슨 맛있는 걸 해줄까? 기대가 돼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혼자 사는 게 자식들한테도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아버지가 잘 계시나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돌보고 사니까 모두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손자들의 사랑. 손자, 손녀들도 저를 정말 따라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부터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걱정해줘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애들이 더 걱정해요. 할아버지 약 드셨어요? 물 많이 드세요 하면서 돌봐줘요. 손녀가 학교 미술 시간에 저를 그렸다면서 그림을 보여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돕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해에 대한 깨달음.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들이 집을 둘러본 건 저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서류를 준비한 건 요양원 입소가 아니라 합가를 위한 이사 계약이었고요. 제가 가스불을 끄지 않은 걸 보고 걱정한 건 저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 안전을 걱정해서였어요. 요양원 홈페이지를 보여준 것도 저를 거기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알아본 것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모든 게 저를 위한 배려였고 사랑이었는데 저는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혼자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룬 밤들이 이제는 웃음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결말이 이렇게 행복하니 모든 게 용서가 돼요. 매일의 감사. 요양원에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웃으며 일어납니다. 손자들의 웃음소리, 며느리들의 부산한 요리소리,
아들들의 묵직한 목소리가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때로는 정원에 나가 제가 심은 상추를 수확하기도 하고 며느리들에게 옛날 요리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손자들 숙제를 봐주고 아들들과 장기를 두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부러워해요. 자네는 정말 복 받았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효자 며느리들이 어디 있나 하시면서요. 저도 정말 제가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삶의 지혜. 이제 86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며느리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봤더라면 한 달 동안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라면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진실을 말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한 달간의 괴로움도 지금의 행복을 더 값지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잃을 뻔했다가 되찾은 것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들께 전하는 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뜻밖의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가족의 사랑은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직접 물어보는 게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한 달 동안 혼자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의심보다는 믿음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선택하세요. 현재의 행복. 지금 이 순간 제 옆방에서는 손자가 숙제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래층에서는 며느리들이 내일 아침 메뉴를 상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요. 이 모든 소리가 제게는 생명의 소리이고 사랑의 소리입니다. 86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자식들 정말 잘 키웠어. 며느리들도 천사 같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며느리가 끓여줄 된장찌개 냄새, 손자들의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인사, 손녀가 보여줄 새로 그린 그림, 아들들의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